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요즘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혼동스러운 상황이 많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예전부터 뭐, 제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제목을 처음에 뭘 뽑았냐면요. 이 경제 상황이 사실 정신이 없죠. 환율 얘기도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엉망진창 경제 정책 이렇게 했습니다. 부동산 역량은 또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좀 이따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환율 1393원. 그리고 사실상 1400원 넘어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1400원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환율 비상이 어떻게 될지 추이가 아주 중요한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서울 등 상승세 지속 언제까지 될 것인가. 요즘 보도가 뭐 언론 보도가 엄청 나오죠. 근데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현상이 좀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위에 많이 설파하셔서 물론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경제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게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 또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예측하면서 시장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월 거래량과 매물 변화 그리고 시장 향방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월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미 2, 3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억지로 이게 안 되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안한 경제, 작년 87조 적자, 올해도 여기저기 펑크. 4월까지 이미 세수 8조 펑크. 이거 뭐 보도에서 보셨죠, 여러분?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1390원 물가 상승 압박.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죠, 여러분? 그러면 자영업자분들 더 힘들어질 거고, 또, 또 수출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업체들은, 뭐 일부 업종은 도움이 되겠지만, 제3 가공묘역을 해서 원자재 값이 많이 포션이 잡히는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니고요. 주택도시기금 고갈, 청약 통장 납입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했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생뚱맞게 나왔는데 이게 다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 주택도시기금이 지금 예산이 1년에 한 뭐 최고도 100조도 있고 95조도 있고 이런데 한 100조 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 고갈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느낌이 아니라 팩트죠. 고갈이 되면서 갑자기 뜬금없는 청약 25만 원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내수가 안 좋아서 물가가 이제 폭등한 바람에 우리 젊은 분들이나 생활하시는 서민층들이 많이 힘드신데 여기다 갑자기 청약 25만 원을 뜬금없이 한 이유가 뭐냐면 돈은 여기 다른 데서 펑크 내고 여기서 지금 메꾸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국민 서민들을 돌보지 않고 7월에 또 도시가스 최소 뭐 폭으로 인상하겠다. 뭐 이런 운운하면서 이게 기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전기도 한전이 지금 200조 적자잖아요. 적자를 메꾸려면 전기세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수나 자영업자분들이나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 부동산에 올인하면서 부채가 쌓이다 보니까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원인이 다 이게 경제 정책을 너무 이 떠받치기, 부동산 떠받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부작용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와중에 이제 법인세 감세는 물론이고 종부세 감세 이미 조금 뭐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종부세 납세자가 49만 5천 명으로 반 이상 줄었어요. 61%가 줄었는데 6조 7천억에서 2조 5천억 감소, 4조 한 3천억 정도, 2천억 정도 됩니다. 이미 한 2조 5천억이 감소돼서 지자체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방 교부세가 지금 못 나가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 야당 분들은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심도 있게 좀 접근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수 부족의 재정 조기 집행까지
3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75조입니다. 역대 이게 40년 만이니까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5월 10일자 기사가 이미 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면에서 자꾸 이상한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1,400원 향하는데 7월 1일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 이렇게 했죠. 저번 주에도 좀 말씀드렸어요. 이게 해외 주식 요새 붐이 불어서 그쪽에 달러 환전하면서 주식을 매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전문가는 또 생뚱맞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외국에 나갔으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환율이 걱정 없다고 하는데, 아니, 주식 투자만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환율이 올라가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내수 소비하는 국민들이 환율 물가 인상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펼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환율이 지금 1200원 80원에서 1380원이 됐는데, 이게 유가가 하락하면서도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다른 우리가 먹거리부터 해서 소비재들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반기에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두세 달 뒤에 나타나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이 7월 1일부터 외환시장이 오픈되면 변동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지껏 두 번밖에 없었는데 이런 환율이 1,400원 넘어가고 1,300원 후반대가 두 번밖에 없었어요. 다 경제 위기였고 분기 기준입니다. 한 달은 뭐 한 달짜리는 있었죠. IT 버블 때 잠깐 있었고, 전자는 한국 경제가 내부적으로 무너졌을 때, 후자는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자에 가까운 부분으로 가지 않나라고 예측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이렇게 외환시장이 오픈되면 당연히 외화 유출이 벌어지겠죠.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 9월에 환율 비상에 국민연금 하는 100억 달러 외환스와프 합의 이렇게 기사가 있었습니다. 더듬어 보시면 2023년에 다시 확대합니다. 350억 불. 그리고 14년 만에 외환스와프 재개한 게 말씀드린 그때인데, 최근에 엊그제 이걸 500억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면 이 환율 비상의 14년 만에 외환사업 재개라고 했잖아요. 이게 2022년도 9월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냐면 레고랜드 사태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레고랜드 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390원을 넘어서 1400원이라는 이게 도대체 원인이 어딘지 여러분, 우리 금리 인상을 타임을 놓쳤잖아요. 그놈의 부동산 살린다고 버티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볼 때 부작용이 나중에 물밀듯이 올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 싸매는 한국은행이 국민연금하고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10월에 9월에 100억 불 체결한 후에, 수합이라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할 때 어마어마한 돈의 금액을 갖다가 달러로 환전해서 하잖아요. 달러를 사게 되니까 환율 증가 요인이 되죠. 상승 요인이. 그거를 한국은행하고 수합을 맺어서 한국은행에 갖고 있는 달러를 사는 겁니다. 그것도 가격을 좀 방어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이 결론은 금리 인상을 못한 그 여파가, 제가 뭐 환율 오를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예측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일반 국민은 이미 1,400원 넘은 저렇게 썼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쪽 보십시오. 1393원 엊그제 찍고 지금 1388원 90원 이런데요. 개장할 때 1390원. 이때 4월에도 좀 안 좋았고 새말고 막 있고 그럴 때, 여기 보시면 현찰 사실 때 얼마요? 1,410원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유학 가신 분들 돈 송금 붙여주려면 1,410원이에요. 지금 환율이 1,300원대가 아닙니다. 송금 보낼 때 1,404원이고, 팔 때는 또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띱니까? 1,366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생활하시는 분들, 수출업체들은 이제 고시환율을 갖고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해외하고 맞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1,390원대입니다. 그럼 일반 국민은 지금 1,400원 넘게 환율에 영향을 받고 있다. 실질소득이 그만큼 감소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요건 이제 넘어갔습니다. 여기 생애 최초 요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요즘 생애 최초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금리가 살균상으로 내려가지고요. 정책금리라 그래가지고 이 디딤돌 대출입니다. 요즘 왜 2030, 40들이 좀 물밀듯이 와서 매입을 하나 그랬더니 금리가 저도 한두 달 안 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2점대입니다. 2.45, 3%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2.5면 물론 이 2천만 원 이하 소득자잖아요. 4천에서 7천 이분들이 주택을 많이 살 텐데 그러면 3%입니다. 3%. 그러니까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자꾸 그러니까 또 2030, 40들이 금리가 3%대로 내려오니까 우리 한때 막 5, 6%, 7% 갔잖아요. 이게 이제 부담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또 뛰어드는 겁니다. 더 오르면 또 시세 차익도 남긴다고 판단해서 제가 볼 때 오판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5년 동안만 3.5%고 그 뒤로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5년 단위 변동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은 자기 소득 어떤 대처 능력이 충분할 때 들어가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서 하나 더 보면은 이 생애 최초가 또 큽니다. 이건 더 낮습니다. 0.35%더 낮아요. 그러니까 요즘 생애 최초 LTV를 풀었잖아요. 80%까지. 이것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막 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익이 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자 차익 보전으로 정부가 지금 메꾸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1년에 1조, 2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그걸 땜빵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을 받치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지 모르겠는데, 물론, 주택가격이 낮아진 상태에서 한다면 너무 좋을 텐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2022년 기억나시죠? 2022년 하반기 들어가기 전까지 부동산은 불장이었습니다. 계속 상승 기사였고 그런데 2022년 초에 저금리였습니다. 이때도 기준금리가 1.5였고요. 대출금리는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2022년 초에 더듬어 보시면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갑자기 폭락을 했죠.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지점이 9월까지 미국 금리 인상한 것이 3%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지금이 3%잖아요. 2.5%. 이게 지금 시점에서 주택 가격이 지금 많이 또 올랐잖아요. 서울의 어떤 곳들은 서울 수도권이 지금 상승장으로 돌아섰는데 일부 지역들은 95%까지 다 회복을 했어요. 이게 과연 예전에 높은 것이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거나 경제가 좋아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변곡점이 될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좀 나타내지 않나 이렇게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하고 주택 가격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연봉 7천이면요. 그 실수령이 468만 원이에요. 법정 최저 생계비가 한 202인가가 한 200만 초반이고 3인이면 한 260만 원 되거든요. 그럼 200만 원인데 원금하고 이자 계산하면 이거 너무 무리하게 따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약간 변곡점이 왔다는 것이 좀 수치로 나타나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그 이자 차익 보전에 대해서는 이창용 총재의 행보가 앞으로 제가 볼 땐 나라의 어떤 방향을 좀 정할 것 같은데 요즘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잠 못 주무실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하는지 이 양반이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 타임 이미 놓쳤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시장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가보시면 자,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5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 17일 엊그제 발표했습니다. 한 6일 전에 발표했는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지수가 참 묘합니다. 이게 서울인데요. 서울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11월 달인데요. 이게 여기 보시면 11월, 12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11월에 잠깐 오르고 쭉 내리다가 지금 4월, 5월 상승했습니다. 상승했고 다른 데 볼까요? 인천이 요즘 좀 상승했습니다. 상승기로 돌아섰고 경기는 여전히 하락입니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경기는 수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산도 여전히 계속 하락 중입니다. 5월 달 기준이에요. 5월 말까지.
6월은 어떻게 나올지 7월 달에 발표하겠죠.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한국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가 뭐 오르니 많이 막 그렇게 난리법석을 폈는데 이들이 나타낸 통계 데이터가 이렇다 이겁니다. 이따가 또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전은 여전히 하락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좀 힘을 쓰는 느낌은 드는데 쉽지 않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 여러분들이 보실 건 뭐냐,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서울하고 인천만 지금 좀 오른 겁니다. 이 수치가 얼마냐, 지금 오른 것만 조명을 하는데 내린 거는 조명을 안 해요, 언론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팩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세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씩 반짝하다 다시 갑자기 매물이 많아서 그런지 뭐 입주 물량도 좀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세종이 좀 약세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강남 상승세 언제까지? 6월 향방 지표는 제가 6월이 조금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늦어도 7월까지는. 6월에 지금 나타나는 걸 볼게요. 이게 5월 달부터인데요.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5월 달부터 상승이 좀 많습니다. 강했어요. 5월, 4월 말부터 강하고 5월에 1, 2, 3, 4월 신생아론이 나왔는데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1월 29일 날 나왔으니까 2, 3, 4, 5 쭉 올라가야 되는데 3월, 4월 들어서면서 확실하게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 힘으로 탔는데 여기 보시면 하락도 많잖아요. 하락이 또 많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6월 달에 들어서면서 아직 다 신고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때보다는 힘이 좀 약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죠? 아직도 강세긴 하지만 그래서 6월 27일 뭐 앞으로 열흘 정도 지나서 가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가 향방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 6월 달 것만 볼게요. 6월 달 것만 보면 어때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제가 써놨죠? 상승 34, 하락 20일. 뒤쪽으로 올수록 하락이 좀 붙어줍니다. 그죠? 비슷해지기 시작하고 이땐 6월 초까지만 해도 상승 거래가 더 많았어요. 붐을 좀 탔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약화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아직 신고가 다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봉구입니다. 도봉구는 도봉구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쭉 해놨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도봉구인데 도봉구를 좀 빼놓고요. 도봉구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시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쭉 가서 도봉구 가겠습니다. 자, 강남구 가고 이거 갖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강남까지 봤죠? 자,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제가 애니메이션 순서를 잘못 잡아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다음엔 절대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구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선 강합니다. 강하다가 또 강합니다. 6월 초까지도 강합니다. 강동구가.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드릴 게 지금 생애 최초 주택이나 이 디딤돌 대출을 통해 가지고 금리가 낮으니까 젊은 부부들이 이제 머리 아프니까 주택을 그냥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소득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사겠죠. 무리해서는 절대 사지 마십시오. 사시는데 그 부분들이 이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강남보다는 좀 저렴하거든요. 강남 3구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구는 안 가더라도 강남 4구인 강동구가 또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사실상 아파트만 보면 대단지도 많고 강동구가 살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이런 부분들, 젊은 부분들은 강동구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강남이랑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쭉 힘을 받다가 지금 6월 중순 지나면서 약간 모양이 바뀌고 있죠. 거래가 좀 뜸해지고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조금 다음 주까지 볼 텐데 이런 분위기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마포구 보겠습니다. 마포구는 강세입니다. 확실히 강세가 쭉 유지되고 있어요. 이 호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강세가 유지되는 분위기였다가 약간 여기도 정체되는 느낌이 들죠.
6월 중순부터 약간 변하죠. 지금 6월 중순 딱 기점으로. 그러니까 벌써 힘이 빠지는 거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용산구입니다. 용산구는 너무 많이 호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가 딴 구에 비해서 많이 꺾였죠. 거래가 없습니다. 상승 거래가 두 건이 나왔는데 15일 동안 두 건이에요. 이때랑 비교되죠. 그러면 가격 저항에 드디어 붙인 겁니다. 이 부분이 미로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는 또 마포구나 용산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물론 비싼 곳도 있는데, 그러니까 강하게 치고 가다가, 물론 이제 59제곱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6월 12일 이후로 약간 모습이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신고 안 한 것들이 붙어주겠죠. 이때 만약에 이게 5대5 분위기다. 여기 보시면 상승 66, 하락 47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를 보면 대부분 6대4에서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5대5에서 6대4 정도 비율로 상승장과 하락 거래가 이렇게 비슷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작년 9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는 하락이 더 많았었는데 이게 변한 건 확실합니다. 그 힘이 생각보다 많이 강하지 못하다 이거고요. 노원구 보겠습니다. 노원구는 상승이 57개, 하락이 56개입니다. 최근에 노원구가 저평가돼서 많이 붙어줬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여기도 거래가 조금 뜸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6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약간은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게 저는 감지가 되는데 또 이분들이 뭐 감춰뒀다가 또 월말에 막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또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봉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거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도봉구 보시면 어때요? 도봉구는 하락 거래가 여전히 많고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나 이렇게 그 강남 3구나 마영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요. 만약에 주택을 이번에 마련을 하셔야겠다고 생각하는 구독자께서는 발품을 조금 많이 파시면 분명히 뭐 5천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왕 디딤돌이나 생애 최초 활용하시면서 최대한 아끼시는 면에서 꼭 5군데 이상 7군데 정도 부동산 도시면 그 분명한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리고. 자, 이제 매물 부분인데요.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200에서 250% 정도 강남 4구는 이미 상승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남 4구의 이제 증가추이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4,000개에서 8,000개. 2023년 1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사이에 아니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됐고 거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매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여러분? 그죠? 서초구도 3,000개에서 7,000개, 거의 250%죠. 여기 송파구도 3,500에서 6,000, 7,000개, 200%. 강동구도 2,500개에서 4,300개, 한 180% 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아, 매물이 여전히 많구나.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사는 사람은 뻔하잖아요. 지금 강남 사고 아까 거래 보셨지만 100개, 뭐 80개, 70개 이래요. 8,000개가 있는데 100개씩 8,000개가 소화되려면은 7년 걸린다, 7년.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수요자분들이나 주위분들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드립니다. 이 매물이 더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기준 부과일이 지나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매년 6월 1일이 지나면 매물이 쭉 빠집니다. 상승장일 때는요. 근데 지금은 안 빠집니다. 매물이 도리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은 뭐냐?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상승할 거라는 기대는 분명히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물이 감소해야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매물이 예를 들면 여기였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 여기서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레기님들이 어떤 플레이를 쓰냐? 매물이 이렇게 늘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늘었다고 가정할게요. 늘었는데 여기 빠졌잖아요. 그럼 매물 급감, 뭐 씨말라 이제 기사 쓰기 시작합니다. 또 영끌 완때 여러분 많이 당하신 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 기사가 6월 중순 말 들어가면서
2, 3년 뒤 공급 부족하고 엄청 쏟아낼 겁니다. 근데 지금 효과가 없습니다. 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몇 개월째요? 6개월째 신생아론부터 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전국 거래량 볼게요. 아파트 거래량. 일단 꺾였습니다. 치고 못 가고. 4월에 33,664, 35,000개 추정했는데 이 정도 나왔고요. 5월에 지금 34768이에요. 물론 앞으로 한 6일 남았죠? 6일 동안 하면 35,000개 될 겁니다. 5,000개. 근데 6월에 꺾이는 분위기예요. 제가 유출을 해보니까 6월에는 한 32,000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느낌에. 조금 더 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이게 평균선인 그 5만 건을 못 간다는 얘기죠. 제 얘기의 요점은 그겁니다. 5만 건을 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못 가고 있다. 이 선에. 그러면 힘이 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의 데드캣 바운스의 전형적인 모습의 직전이 아닌가. 6월이 좀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슷하게 되거나 소폭 거래량이 상승하면 호가나 무슨 실거래가는 막 팡팡 뛰겠지만 힘이 다했다고 봐야겠죠. 꺾인다고 봐야겠죠. 저는. 그러면 이 세수 펑크나고 돈이 모자르고 부자 감세했는데 여기다 또 돈을 퍼붓는다? 이거 정말 나라 망하자는 얘기니까 그런 것까지 안 하겠죠. 그죠? 그러면 정말 야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비슷합니다. 쭉 치고 가다가 많이 올라왔어요. 5월 달에 4,675까지 끊었으니까 잘하면 4,700, 5천 끊으면 또 보도 또 난리 날 겁니다. 물론 상승장이 확실했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애 최초로 80%확 풀어주고 가격 제한을 없앴거든요. 정책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정책이. 투자하라고. 비싸게 집 사라고. 불안하니까 젊은 분들이 따라붙고 이러는데 많이 안타깝네요. 만약에 다 안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죠. 이거를 언론들하고 이 정책하는 정책 당국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PF 살린다고. 이게 과연 살릴지 다 같이 죽을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지금 거래량이 제가 추정을 하니까 꺾일 것 같아요. 이게 꺾이면 심리가 꺾인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그러면 여기 우리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거래량은 더 치고 갔어요. 왜냐하면 신생아론 플러스 생애 최초를 80% 풀어주고 금리를 좀 낮춘 바람에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그 금리가 은행 대출 금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금리라서 이자를 갖다가 우리 세금으로 보존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정책입니다. 아주 적정선으로 금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이 집값을 이렇게 받치려고 애쓰는 정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MB 정부의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볼 땐 주택 가격이 고점 회복한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기사도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뭐 가짜 거래든 무슨 거래든 전고점 돌파 기사 이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최고 신고가 뭐 이래가면서 전체 평균은 전고점을 못 돌파하고 있죠.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하락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5월 통계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거 보시면 자 11월부터 이렇게 보시면 12월, 1월, 2월, 3월까지 다 하락이었습니다. 전세가 상승으로 붐을 계속 띄웠고 그게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재 시점까지의 누계 2024년 누계는요 매매가격 지수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국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올 한 해 물론 부동산은 통계를 제가 100% 믿지는 않는데 월말 통계는 그나마 정성적 요인이 없어서 그나마 조금 제가 검토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갈 곳은 올라가고 내려갈 곳은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지방에 계신 분 구독자분들도 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경기, 부산, 대구 이렇게 할 거 없이 이 하락의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이 있으니까 여기 대구 같은 데는 또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주, 대전은 드디어 이제 하락이 쭉 이어지고 있고 쉽게 못 살아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방송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섞다 보니까 약간 좀 루즈한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요번 주 중에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청약 문제, 청약 25만 원에 빚어지는 앞으로의 모습, 그리고 청약이 왜 25만 원이 됐는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그 영상하고요. 또 이 주택 그 도시기금의 재원에 대한 것들 좀 세분화해 가지고 주택 청약 통장 25만 원이 왜 된지 그런 거 체크해서 앞으로 좀 보도도 올리고, 그리고 인천광역시 구독자분이 말씀 주셨는데 다음 요번 주 중에 제가 인천광역시 정리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인천이 지금 상승세거든요.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언제까지 또 이어질지 시장 상황 또 체크하고요.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 해서 한 두세 개 정도 연속해서 좀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기 바라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게 좀 다른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여건 알고리즘이 있다고 합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